우리가 이제 요건 주택이다라고 하면 용도가 주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건축과 건축구청에 접수된 건축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건물의 용도, 층수, 면적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대장입니다. 부동산을 그걸로 관리를 하죠. 그죠? 그 건축 대장상의 건축 용도는, 그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게 창고다, 이게 공장이다 하는 것들은 이건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요거를 소방에서 가져와서 소방적인 의미의 건축의 용도를 다시 정리하는 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같지는 않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여기 있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에요.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예를 들면은 다세대 주택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요, 뭐 등등등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중주택, 다가구랑 진짜 주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단독주택 개념이 없습니다. 없고요. 공동주택은 개념은 1번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2번은 기숙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희 보시면 공동주택에 보시면 아파트 등 있죠? 이게 아파트 등이에요. 이걸 아파트 등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아파트랑 기타 etc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다세대 주택은 특이하게 건축법상에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까지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엄밀하게 따져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말은 다세대 주택,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좀 약간 바뀌긴 했지만 기본 개념을 잡는다면 근데 이제 건축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다세대 주택을 5층으로도 조금 받을 수 있게 건축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네, 있으시죠? 네. 다세대 주택인데 5층이에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정의 자체에서 보면 이거는 아파트 등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소방법은 특히나 법을 굉장히 잘 따져야 되는데 법상으로 해당이 되면 건축법보다도 우선인 겁니다. 소방법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소방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 건축법 시행령과 별표 2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약간 다르긴 다르지만 거의 똑같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느려요. 법 바뀌는 게. 여기서 1차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 여기서 여과해가지고 바꾸기 때문에 이제 최신법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느리기도 느리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냥 느린 것만 다르냐? 요건 이제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직 안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를 재해석해서 우리가 봤을 때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편집해서 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자, 얘는 아닌 걸로 보자,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소방법은 소방시설이라는 거는 전부 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 다세대 주택이 4층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기본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4층이라 그랬으니까 완강기는 나중에 배우실 건데, 완강기 아시죠? 완강기는 3층 이상에 설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거 4층 이상이잖아요. 그럼 다세대 주택에 완강기를 설치해야겠죠. 상식상으로는. 근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완강기는 뭐냐면 소방시설인데, 소방시설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요런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인지 판단을 잘 해야 되고, 요거 때문에 이제 완전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일단 요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1번입니다. 그죠? 공동주택에 한번 동그라미 치십시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 아파트 등이 있고, 기숙사가 있고, 아파트 등의 정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5층 미만은 없어요. 아시겠죠?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설치 안 하면 안 되니까, 대신에 요거랑 별개로 소방기본법에 보시면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뭐가 있냐면 소화기가 있고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소화기는 다 아시죠? 대개 소화기 다 있으시죠? 그거는 법입니다. 소방기본법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단독경보용 감지기라고 해서, 감지기는 감지기인데 연기 감지기처럼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감지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 감지기처럼 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처럼.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건 건전지, 배터리형이에요. 배터리형. 배터리가 다 닳으면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배터리 갈아주십시오라고. 별도 이제 전기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동식입니다. 요거랑 소화기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라고 별도로 소방기본법을 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것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법 관계없고 화재 안전 기준이랑도 관계가 없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안전 기준이랑 코드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법의 테두리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야, 이거는 되게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안 들어와 있어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이건 위험하다. 개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이랑 이원화가 돼서 조금 혼란이 있더라.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그래서 됐고요. 두 번째는 2번은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 보시면 아에서 타까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이건 우리가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되는데 한번 쓱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근린생활시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보통은 아파트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 상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있죠. 지식산업센터 그런 거 1층에 있는 것들이 용도가 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감옥에 보시면 슈퍼마켓 보이시죠? 슈퍼마켓인데 바닥 면적 합계 감옥 세 번째 줄에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0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은 뭐냐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뒤에 보면 판매시설이에요. 판매시설. 자, 지금 2번이 근린생활시설이죠.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3번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있으시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문화 및 집회시설 보이시죠?
3번 그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1, 2, 3, 4, 5, 6 자, 7번째 줄에 4번 종교시설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시고 5번 판매시설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지금 판매시설 제가 말씀드렸었죠? 판매시설의 라목을 봐주세요. 라목. 라. 5번 판매시설의 라. 상점 있죠? 체크하진 마시고 보시면 반가로 1번 보시면 1천 이상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근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용도, 학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숍 같은 거, 네일샵 이런 것들 또 근생이고요. 아니면은 뭐 옛날에는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 비디오랑 만화책 판매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요즘엔 이제 만화방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 또 근생이거든요. 상가 중에서 작은 거, 슈퍼마켓도 그랬고, 또 보면은 학원 중에 작은 거 있잖아요. 학원 중에 작은 거. 탁구장, 그렇죠. 탁구장, 테니스장. 어감을 아시겠죠? 카페, 휴게 음식점. 근데 이게 작은 규모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큰 규모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마켓이 작으면 근생이고요. 크면 그건 상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판매시설로 가는 거고요. 탁구장 같은 거 작잖아요. 작은 거는 근생으로 치고 큰 거는 운동시설로 별도로 용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생은 뭐냐면 작은 규모의 여러 가지 용도의 것들, 상가들을 모아놓은 걸 근생이라고 하고 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게 작은 거냐, 어떤 게 큰 거냐. 이건 1000제곱미터 기준이고, 이건 또 예를 들면 3000제곱미터 기준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막 다 달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상가 주인이다. 근데 탁구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요 규모에 해당된다. 그러면 근생의 용도인 건물에다가 허가를 못 내요. 운동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서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크니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소방시설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더 위험하니까. 그럼 근생에 이 정도 용도된 거를 허가를 내줘버리면 용도 자체가 다르고 애초에 허가 받을 때 이건 근생 건물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용도가 규모가 작은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만 들어와라. 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니까 근생의 느낌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생이 이런 거구나. 상가구나, 상가. 작은 상가들 모여있는 것들 근생이라 그러는구나. 이게 규모가 커지면 별도의 용도로 따로 떼서 관리를 하는구나.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쓱 한 번만 보시고 나중에 이제 버리실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면. 네. 오늘 수업은 전반적인 설계 단계라던가 소방시설 시스템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예. 1000제곱미터면 대략 한 3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상가가 400평짜리가 있는데 네. 거기에 뭐 A라는 시설, B라는 시설 각각 한 4군데를 100평씩 나눠서 하면은 네. 따로 해서는 100평인데 네. 그러면 근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 시설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게 근생이 300평인데 100평, 100평 이렇게 있다. 여긴 탁구장이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슈퍼마켓이고 여기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근생이냐 판매시설이냐 이 얘기잖아요. 뭐냐면은 일단 애초에 허가를 낼 때 요거를 근생으로 받습니다. 근생, 이것도 근생, 이것도 근생.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걸 터가지고 300평짜리 슈퍼마켓으로 한다. 불법인 거예요. 근데 100평짜리 슈퍼마켓 이건 문제 없어요. 여기도 100평짜리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탁구장 문제 없어요. 용도가 다르니까. 법에 보시면은 지금 근생 과목 보시면 슈퍼마켓과 일용품하고 괄호하죠. 괄호 생략할게요.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괄호
바로는 생략할게요. 예,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해당 용도, 여기도 슈퍼마켓, 여기도 슈퍼마켓이에요. 그럼 요거 면적을 합쳐요. 합친 게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용도가 제한이 되겠죠? 야, 여기 슈퍼마켓이 1000제곱미터 거의 간당간당해. 그러면 너네가 슈퍼마켓을 여기다 또 열고 싶다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판매시설로 바뀌어야 돼, 용도가. 우리는 근데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슈퍼마켓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애초에 설계할 때 근생으로 딱 잡아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면적과 용도를 고려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됩니다. 제한. 그거를 맞춰가지고 소규모 용도들, 면적 합계가 여기까지 안 가도록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가니까 옆에는 김밥집이고 옆에는 이제 뭐 옷 만드는 데고 옆에는 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용도를 계속해서 구분을 해줘가지고 맞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 보시면 해당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내용들은 절대로 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한번 눈에 보시고 그냥 넘겨버리십니다. 오늘만 보시는 거예요. 자, 3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보면 문화생활 하는 데 있는 거,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 말고 큰 것들 얘기하는 거. 근생에서 정하는 면적 있죠? 면적 이상의 거는 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두 번째, 집회장, 예식장 어쩌고 저쩌고 그 밖에 이와 넘어가셔서 비슷한 것으로서 뭐죠?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계속 똑같습니다. 작으면 근생, 크면 별도의 용도.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생은 뭐냐면 이것도 어쨌든 막 조밀조밀 막 이것저것 모여있으니까 여기는 불도 쓰고 여기는 뭐 옷감이라서 막 불에 잘 타고 이런 용도인데 용도 크기가 적다 이거예요. 물론 그래도 이제 위험은 하다. 근데 얘네는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왜냐면 크니까 더. 지금 보면 또 문화 및 집회시설이죠. 문집이라고 하거든요. 문화 및 집회시설. 요것들은 딱 보시면 위험합니다. 그죠? 위험하죠?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소방기술사로서의 시각은 항상 우리가 정량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소방기술사인데 왜 위험할까요? 불 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제실인원 또는 거주밀도, 제실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맞게 고쳐드릴게요. 왜 위험하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누가 소리를 내셨어요? 누구시죠? 아, 불. 위험한 거. 네. 그죠? 뭐냐면 점화원이 많고, 점화원이랑 가연물이 많다. 라고 하죠. 이거 뭐냐면 화재 하중이 크다 이렇게 해요. 화재 하중이 크다. 화재 하중이란 게 크다. 한 면적당에 불이 났을 때 가연물이 더 많이 쌓여 있다 이 얘기예요. 화재 하중이 많다. 화재 하중이 많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이거 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이야. 이 건물을 몰라요. 보통 어느 게 대부분이냐면 한 번 왔다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거기 상가에 일하시는 분들 말고 손님들이 대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불특정 다수인이다. 불특정. 다수인은 여기 해놨으니까 불특정 다수인이다. 이런 근거로 봤을 때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그다음에 호텔 중에 작은 것들, 아니면 의원인데 입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물리치료 받으시다가 잠들잖아요. 그죠? 물리치료 받다가 잠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면하면 어떻게 돼요? P9이 느려지죠. 수면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방시설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특정 소방대상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판매시설은 넓고 운동시설도 넓고 문화집회시설도 넓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굉장히 펌프실, 저수조실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고, 근생은 사실상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없고 비용도 과다해집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료가 늘어나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가 또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뭐 예를 들면 간이 스프링클러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도를 보실 때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화재 위험성 측면에서 이걸 제실자 측면, 뭐 예를 들면 건축적 측면, 뭐 설비적인 측면, 요건 이제 제실자 측면이죠. 얘는 뭐죠? 얘는 이제 뭐 건축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비적 측면, 뭐 이것도 뭐 점화원이 많다, 가스불 같은 거 많고 설비적 측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려고 이 용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총 31가지. 총 31가지 용도입니다. 네, 30가지네요. 30가지. 복합건축물까지. 복합건축물 한 번만 보겠습니다. 복합건축물이 뭐냐? 이건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셔서 한번 보시면, 자, 30번이 복합건축물이죠. 복합건축물이 뭐냐면 과목 보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1호에서 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1에서 27은 뭐냐면 지하가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부터 지하가까지. 한 건물에 공동주택이랑 근생이랑 같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1층은 공동주택,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복합건축물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복합건축물의 정의고요. 둘 이상의 용도. 대신 이제 면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건축물로 안 본다. 자, 한쪽 가로 1번 보시면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예를 들면 자, 창고를 짓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창고인데 건축법상의 창고에는 일정 부분에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곳이 필요하다고 쳐요. 예를 들면은 사무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제실 일정 규모 이상은 이게 법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야, 요거는 이제 업무 시설이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복합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속 용도면 괜찮다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창고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이렇게 있고 동 이렇게 있고 지금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되어 있죠. 용도에 나중에 보시면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용도가 따로 있어요. 주차장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얘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복합건축물이냐 이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법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경로당 아파트 있죠.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이라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노유자 시설로 봐야 되냐? 아니고 전부 다 아파트로 본다. 전부 다 공동주택 용도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도 여기는 지금 공동주택으로 보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후 2번이 또 그 얘기예요. 주택 안에 부대시설, 부대복리시설. 그게 아파트 얘기하는 거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냐면 그냥 부속 용도다. 부속 용도, 필수적인 부속 용도다. 그런 경우에는 복합 건축물로 안 보고 유두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일단은 그게 과목이었고요. 남목은 또 복합 건축물의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의 건축물이 근생, 판매, 업무, 숙박 또는 위락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자,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용도인데 요거는 따로 빼놨습니다. 저희가 왜 빼놨냐면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이게 더 위험해요. 예를 들면 근생이랑 업무시설 붙은 것보다 근생이랑 주택 붙은 게 더 위험해요. 그죠? 아까 왜 그랬냐면 주택은 수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면 지역.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빼서 관리를 해줘요. 소방시설은 요 주택이 있는 복합 건축물이다. 그러면 더 강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빼놓는 거고, 일단 복합 건축물의 정의는 결론적으로 뭐다? 2개 이상의 용도면 복합 건축물이다. 다만, 부수적인 용도인 경우에는 이걸 별도의 용도로까지 보진 않는다.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 같은 것들은 또 부수적인 건축 용도, 특정 소방 대상물, 별도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복합 건축물의 정의였고요. 그다음 비고도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거예요. 비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수업하시면서 하시죠. 수업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이 없죠? 4도 없습니다. 네. 안중에서 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별표 5번입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암기하실 필요 하나도 없으세요. 나중에 기본반 공부하실 때 이번에 뭐 소화기구에 대해서 배웠다. 지금 소화 설비 중에서 소화기구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지금 요 별표 5에 1번에 과목이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거든요. 그때 한번 쳐다보시면 돼요. 아, 책에 있는 내용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별표 5의 제목이 좀 깁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자, 일단은 보시면 이게 뭐냐면 별표 1이 뭐였어요? 소방시설. 별표 2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근데 이게 뭐였어요?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이건 근생, 이거는 운동시설, 이거는 판매시설, 이건 종교시설. 나눠놓은 거였죠? 합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별표 5는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합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거를 갖고 설계할 때 이 건물에 제연이 들어가는지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되는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시면 제목에 수용인원 보이세요?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은 저희가 안 봤죠, 아직. 수용인원이라는 거는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별표 4번인가 그랬고, 별표 4. 수용인원 계산 방법.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200제곱미터인데 몇 명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몇 명 들어가겠냐. 그러면은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 수를 어떻게 알아맞추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책상 몇 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 한 40개 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40명이 거주한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4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따라 다르니까. 그럼 이거를 명확하게 몇 명 거주한다라고 우리가 정해야 설계를 할 텐데 위험하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어쨌든 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수용인원 산정법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야만 되는 영화관 같은 거 그런 거는 의자 개수가 곧 수용인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책상 개수가 수용인원일 수 있죠. 대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유리한 대로 뺄 수도 있죠. 그죠? 건축 담당자, 주문관 왔을 때 이거 다 없애버리고 책상 하나만 놓으면은 네, 독대하는 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동식 의자는 안 되고요. 고정식인 경우는 고정식 좌석 의자를 세고요.
용도에 따라서 요 한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제곱미터를 이걸 해배라 그러거든요. 해배 제곱미터를 규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뭐 3.6제곱미터 이렇게 한 명당. 근데 뭐 운동시설의 경우는 뛰어다니니까 그런 경우는 좀 더 크게 한 4.6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운동시설인데 뭐 예를 들면 460제곱미터예요. 이거 숫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누기 4.6제곱미터 하면 10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수용 인원이 100인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코로나랑 비슷해요. 코로나. 네. 몇 제곱미터 나눠가지고 여기 한 교실에 몇 명 이상 못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3제곱미터다. 코로나 기준이 뭐 1인당 3제곱미터였다. 이 강의실에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은 한 뭐 50제곱미터 되면 이 강의실에 몇 명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50 나누기 3명 한 거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요런 기준입니다. 그게 수용인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그때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규모, 수용 인원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게 별표 5입니다. 한번 보시면 쉬운 거부터 볼게요. 1번 소화설비 안에 아까 가에 보시면 소화기구 보이시죠? 소화기구. 가, 소화기구. 동그라미 치시고. 나 보시면 자동소화장치 보이시죠? 나목. 동그라미 치시고. 다목 보시면 옥내소화전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 아래 쭉 내려가면 라목의 스프링클러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십시오. 맨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시 맨 앞으로. 별표 1 보시면 자 똑같이 있어요 없어요? 1번 소화설비에 가 소화기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 라 스프링클러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다 있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거라고. 요거랑 짬뽕 시킨 게 이거다. 별표 5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별표 5로 돌아오셔서 1번 소화설비에 다목 옥내소화전만 한번 봅시다. 이것만 보겠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괄호는 건너뛰겠습니다. 괄호가 두 줄이에요. 네. 어렵죠, 법이. 두 줄입니다. 건너뛰면 다음에 어느 하나와 같다. 자, 1번 연면적 3천 이상 괄호 제외하고 이거나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면적 3천 이상인데 용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연면적 3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전부다. 이 얘기예요.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그럼 어렵죠?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지하층은 뭐냐면 건물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부분이 지하층입니다. 무창층은 뭐냐면 지상층 중에서 창문이 없는 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백화점 가보셨죠? 백화점엔 창문이 없습니다. 이게 뭐 마케팅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이제 백화점에서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라고. 네. 시계도 안 넣잖아요. 네. 시계도 안 나요. 화장실도 안 보이게 해놔요, 일부러. 참았다 가라고. 진짜 그래요.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인데 이런 거는 무창층이라고 합니다. 무창층이 위험할까요? 유창층이 위험할까요? 무창층이 훨씬 위험해요. 일단 안 보여요. 불나면 정전되죠. 안 보이고. 두 번째로는 창문이 없다 보니까 공기가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열이 금방 올라요. 열이 금방 오릅니다. 금방 불이 불 뗀 것처럼, 네, 불 뗀 것처럼 열 손실이 없다 이거예요. 위험합니다. 아무튼 이게 무창층이고 지하층 무창층인데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그러니까 이 건물이 예를 들면 5층짜리 건물이라고 봅시다. 5층짜리. 그럼 이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이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은 뭐냐면 5층짜리 건물인데 여기가 4층이고요. 여기가 5층이에요. 자, 4층 이상인 것은 요거 또 아니면 요거죠. 1, 2, 3층은 빼고. 네.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자, 여기 4층이 550제곱미터고 5층이 610제곱미터라고 치면 자,
여기 무창층이 아니에요. 무창층 아니고 무창층 아니고 무창층 아니라고 했을 때 지하는 예를 들면 15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중에서 이게 이 얘기입니다.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자, 보시면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요거 무창층이라고 했을 때 이거 예를 들면 300제곱미터면 이거 600제곱미터 아니니까 아니고요. 자, 요거입니다. 지금 600 이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모든 층에 설치해라. 이것 때문에 전층 다 설치하라 이거예요. 옥내 소화절을.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공부를 하실 때 요거를 외워야 되는 소방시설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제연설비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신다. 그 다음에 책은 뭐냐면 개정이 느리죠. 책은 어쩔 수 없이 개정이 느립니다. 법 개정이 빠르죠. 법 개정돼야 책을 개정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법은 굉장히 1년에도 한 2-3번씩 개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나중에 혼자서 공부하실 때, 집에서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책을 수정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다. 수업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때문에 이런 거 말씀 못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라목 한번 볼까요? 라. 스프링클러.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밑줄 치시고, 모든 층. 스프링클러는 라에 있습니다. 밑에서 8번째 줄이에요. 7번째 줄인가? 스프링클러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에 어느 하나인데 1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든 층의 밑줄.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 문이랑 집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문, 집. 문 동그라미, 집 동그라미. 그 다음 종교시설에 종 동그라미. 운동시설에 운 동그라미.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문집종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문집종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문집종운.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가는 반가로 가번입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밑줄 치시고.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자, 수용인원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숫자로 나누면 된다. 그랬을 때 100명 이상이다. 근데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그럼 너는 이 건물은 전체 스프링클러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업 시간 때 외우실 거니까 쭉 넘어가십시오. 이제 다 넘어가시면 돼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별표 5의 2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5의 2. 별표 5의 2는 뭐냐면 임시소방시설입니다. 별표 5의 2 임시소방시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별표 5는 뭐였냐면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은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이나 소화기구 설치해야 되고 제연 설치해야 되고 뭐 설치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죠. 이거 갖다 이제 설계를 한다 그랬죠. 설계하고 건물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다 준공이 되면, 건물 다 지어지면 이제 이 소방시설이 가동이 되게 되죠. 맞죠? 근데 그 전에 공사 중에는요. 공사 중에 불날 수도 있죠. 공사 중에 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임시소방시설. 종류 한번 볼까요? 1번 임시소방시설 종류.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뭔가 약간 그 간이네요. 그죠? 간이. 이런 거 일단 익혀두시고.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뭐죠? 지금 1번의 종류라는 게 요거 약간 본뜬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어감 이해되세요? 지금 저희가 별표 1, 2 해서 5가 나왔죠? 지금 5에 2에서는 한꺼번에 적혀 있는데 이게 1이 뭐냐면 종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다. 요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소방시설엔 이런 게 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 설치를 해야 된다. 요건 설치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똑같이
임시 소방시설 종류는 이렇게 되고 2번은 뭐냐면 설치해야 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규모. 그게 요 5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은 소화기는 가에 보시면 소화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특정 소방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밑줄 치시고 소화기는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 줄에 작업을 하는 현장에 밑줄 치시고 이하 작업 현장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겁니다. 그럼 이 얘기예요. 뭐냐면 요 소화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 공사 현장에는 다 설치해야 된다. 아시겠죠? 용도와 규모와 상관없이 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 소화 장치 나목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 현장. 방가로 1번 보시면 연면적 3차원 밑줄 치시고 그다음에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밑줄 치시고 그리고 이 경우 바닥 면적이 600 이상, 600에 밑줄 치시고 이거 약간 방금 읽었던 옥내 소화전이랑 비슷하죠. 왜냐면 이게 간이 옥내 소화전이거든요. 간이 소화 장치라는 게. 자, 다목 보시면 비상경보 장치에 보시면 연면적 400 밑줄 치시고 그다음에 지하층, 무창층 밑줄 치시고 바닥 면적 150 밑줄 치시고 자, 라에 보시면 간이 피난 유도선은 150 밑줄 치시고 지하층, 무창층에 밑줄 치시고 보면 생각보다 뭐 이런 건 없네요. 뭐 창고에 설치한다, 학교에 설치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설치한다, 근생에 설치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사 중일 때는 용도가 상관없어요. 그죠? 공사 중일 때 뭐가 중요하냐? 바닥 면적 그리고 지하층에 있는가 아니면 무창층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한 겁니다. 지금 밑줄 치신 거는 그냥 밑줄만 쳐시고 까먹으시면 됩니다. 까먹으시면 되고 나중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거 한 문제거든요. 이거 한 문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그리고 설치 규모에 따른 그 설치 시설에 대해서 쓰라. 이게 한 문제예요. 그런 경우는 요거를 쓰면 되는데 지금 이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비기술사님들께서 감이 안 와닿으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리한 게 교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재에는 이런 서술로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나중에 그 주에 임시소방시설 공부하면 요 법을 보시고 대조하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이제 별표 6번입니다. 별표 6번. 뭐냐면 면제 기준이다 이 얘기예요. 면제 기준. 거기도 계속 써 있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이라고 했잖아요. 잘 했죠? 무조건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경우에만 우리는 해당이 된다. 면제 기준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면제. 자, 스프링클러 동그라미 치시고 물분무 동그라미 치시고 물분무 등. 이건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이것만 일단. 그럼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 대신에 물분무 등 설치하면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물분무 등 보시면 물분무 등 동그라미 치시고 차고 주차장 동그라미 치시고 스프링클러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는 원래 여기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대신에 물분무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있다는 건 뭐냐면 물분무 플러스 뭐뭐뭐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설치하면 이거 면제다 얘기예요. 물분무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했을 때 면제인데 대신에 어디만 면제돼요? 차고랑 주차장에만 면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스프링클러인데 차고 주차장만 해당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재현 설비 동그라미 치시고 요건 뭐가 많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재현 설비는
자, 그다음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줄에 140m 보이세요? 140m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에 동그라미 치시고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 이게 과목이고요. 나목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저수조 보이시죠? 저수조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뭐냐?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빨간색 소화전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있죠? 여기 보면 지상식 소화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요 건물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을 합니다. 펌프차 있고 물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옥외송수구라는 게 있습니다. 옥외송수구. 여기서 바로 물을 뿌릴 수도 있고요. 요 안에 있는 소방시설을 사용하려면 펌프차에서 요 송수구에다가 호스를 꽂아요. 그다음 요 펌프차는 물차에다 호스를 꽂아요. 이건 물탱크, 펌프가 되는 겁니다. 쓰죠. 근데 직접 뿌리든 쓰든 요 물차가 물이 앵꼬가 날 수 있죠. 앵꼬라 그러기 좀 그런데. 그러면 요 물차를 여기 상수도 소화전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요건 상수도 소화전의 수원은 거의 무한하죠. 상수도니까. 요게 상수도 소화전의 역할이고, 근데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이 상수도 소화전이라는 건 누가 설치를 해야 되냐면 요거기 때문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관계인이 용도, 규모, 수용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별표가.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관계인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 얘기입니다. 건물주. 이 상수도 소화전은 요 건물의 주인이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고,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은 구청에서 설치하거나 소방서에서 설치했으면 소방서에서 관리하고요. 구청 시상수도과가 있어요. 거기서 설치했으면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미 있으면 이게 굳이 필요가 없다 이 얘기. 요 옆에 보면 공공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있어요. 그럼 관계인이 야, 이거 우리 설치 안 할게. 이거 있잖아. 건축 허가 낼 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서로 용도가 같은데 옆에 같이 있으니까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고, 나목은 뭐냐면 상수도 소화용,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안 쳤는데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밑줄 한번 치십시오. 나목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이게 뭐냐면 상수도가 안 들어왔는데, 그 얘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스프링클러용 저수조 있는데 이거 말고 따로 별도로 이 상수도 소화전 용수만큼의 양을 담을 수 있는 저수조를 추가로 설치해라. 추가로. 이거는 소방관만 쓸 수 있게. 건물 내에 소방시설을 못 쓰고.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소화용수 설비다 그랬습니다. 소화용수 설비용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소화수조는 뭐냐면 이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런 것을 위한 소화설비용 소화수조고, 얘는 소방차 물탱크에 급수하기 위한 소화용수 설비용 소화수조다. 다른 거다라고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넘어가셔도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다 한번 훑어본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뭔지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오늘 한 내용들 일단은 이해를 하셨으면 일단은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약간씩 살아나실 거예요.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전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얘기인가? 이 정도로만 기억나시면 일단 성공이고,